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영상 중에서 실종됐다가 그 내부 폭발로 산산조각난 그 잠수정의 수색 과정에서의 엄청난 비용을 과연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라는 그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현행 법상 물론 구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을 떠나서 정서상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댓글만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자면, 이 잠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잠수함을 만들고 또 비싼 돈을 받은 그 회사 또는 그 회사 대표에게 한 50% 정도는 같이 분담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잠수정의 수색 비용은 돈 많은 거 부유한 사람들이 내셔야 합니다 라는 분들, 또 어차피 개인 보험이랑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또 자산도 엄청 날 텐데 비용 분담시키는 거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죠. 국가에서 완전하게 그 어떤 안전성을 공인받지 않은 그런 기기,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잠수정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탐험이나 관광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고 시에 수색 비용 또는 구조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하고 대신에 자체 보험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물론 국가에서 어떤 안전성을 공인받은 그런 기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국가에서 어떤 안전성을 공인받지 않은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출발 전에 보험을 들어놓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가 제시해 봤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그런 제안에 동감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의견이 같던 아니던 소중한 그런 의견 공유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리고 어제는요, 이 LA의 모 양로보건센터에서 80대 한인 어머님이 한동안 실종되셔서 이 따님 되시는 분이 유튜브 속보 기능으로 좀 올려달라고 긴급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협업관계에 있는 또 우연한 행복 채널 등이 함께 동시에 속보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걱정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3시간 만에 어머님을 제보를 통해서 찾으셨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됐습니다. 긴급하고 위급한 일일 때 유튜브를 떠올려 주시고 실제적인 도움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부심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보람도 들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곳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요, 미국 시카고의 공기 오염 지수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5대호 지역 대기질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그 직격탄이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환경청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거든요. 에어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어나우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해서 시카고 대기질 지수는 적색 경보를 넘어서서, 적색 경보보다 더 심한 거는 퍼플입니다. 보라색 경보로 넘어갔습니다. 즉 나쁨을 넘어서서 매우 나쁨 수준인 250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그런 상태다라고 현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일대가 짙은 안개 같은 연기를 뒤덮여서 도심 스카이라인이 사라졌고요. 하늘도 오렌지빛이 감도는 희뿌연 색깔로 변해 있습니다. 하늘도 완전히 지금 희뿌연 색깔로 변했습니다. 기상청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5대호 그리고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다시 남하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캐나다 매니토바주와 온타리오주의 산불 연기가 미국의 노스다코타를 비롯해서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그리고 네브라스카까지 뒤덮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당분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라는 정부 당국의 그 말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지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호우특보가 발효된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지역별 강수량은 광주 243mm, 전남 담양 176, 보성 176, 한평 172, 곡성 163, 여수 158, 나주 154, 화순 150, 고흥 146, 광양 145, 구례 143, 그리고 장성 131mm 등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와 그 일부 경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특보가 호우경보로 상향 조정된 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지역이 늘고 있고 또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더 상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사실상요, 세계 곳곳은 정말 이상한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세계 곳곳이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망자까지 속출하면서 각국이 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입니다. 잠시만 볼게요. 자, 인도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7도, 화씨로 117도까지 올라갔고요. 이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4명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숨졌는지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인도 당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정부 당국도 집계가 어렵다라는 걸 토로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집계된 44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건 뭐 누가 다 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자, 미국으로 들어와 볼까요? 자, 미국의 중남부에서는요, 수주째 열돔 현상으로 수천만 명이 낮 기온이 화씨 105도, 섭씨로는 한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현재 폭염 경보를 내린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텍사스, 당연히 텍사스는 물론입니다만은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엘라바마, 미시시피,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까지도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폭염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는 미국인들은 약 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피닉스의 기온은 화씨로는 111도, 섭씨로는 44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평년 기온보다 5도가 높은 것입니다. 또 텍사스주의 델리오라는 곳은 화씨 115도, 섭씨로 46.1도. 또 텍사스주의 샌앤젤로는 화씨 114도, 섭씨로 45.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남부에 숨이 막힐 듯한 그 더위는 그런데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기상대의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텍사스와 멕시코 일부 지역에 형성된 그 열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열돔이라는 것은요, 고기압 대기층이 고온의 이 공기 덩어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형성된 이 열돔으로 인한 열기가 북쪽과 남동부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도 지금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자 각국의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극단적인 기온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요. 그런 극단적인 기온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관측이라는 부처를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시켰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 방지 캠페인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여름 예측 불허의 폭염을 각별하게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는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기에 의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질병예방청은 어제 긴급 공지를 통해서 지난 5월 26일 세러소타 카운티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플로리다주에서 4건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또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CDC는 이어서 말라리아 발생은 의학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모기에 의한 그 매개되는 모기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고 전염되고 하는 그 말라리아는요,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과 함께 메스꺼움, 설사, 구토 등의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증과 발작 그리고 혼수 상태와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민생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코스코가 매장에 회원만 출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당연히 코스코는 매장에 회원만 가지라고 이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뭐 친구 거 빌려서 이제 슬쩍 가기도 하고요. 또는 뭐 한국 분들은 이제 자매 같은 경우에 언니 동생이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잘 구별도 못하고 해서 언니 거 그냥 동생이 갖고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가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스코 측에 봐서는 이게 가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스코 측은 회원주의 규정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을 강화해서 비회원의 매장 출입을 더욱 확실하게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코스코 회원 카드 소지자는 같은 집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한 명을 동반해서 매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 회원은 비회원을 동반하거나 뭐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비회원을 같이 동반해서 가거나, 사실 이거는 규정 위반이긴 해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또는 아예 카드를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코 측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코는 매장 출입 시에 그 회원 카드에 찍힌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앞으로 더 철저히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자매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도 잘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일부 비회원은 친구나 친지의 카드를 빌려서 그 계산대, 사람이 있는 그런 계산대로 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기계가 계산해주는 그 셀프 체크아웃 결제대에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 거기서는 그냥 사진 누가 보자는 사람 없으니까 기계한테 스캔만 하고 계산하고 나오면 되니까, 사실 어찌 보면 코스코 측에서는 어차피 돈 내고 계산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비회원들의 너무 많은 출입으로 인해서 코스코 측에서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비회원이 아예 남의 걸 빌려서 셀프 체크아웃 결제대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을 코스코도 알고, 그래서 코스코 측은 이 셀프 체크아웃 계산대에서도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빡빡해지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굿뉴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공개적으로 식품 기업을 향해서 가격을 좀 내리라고 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후 지금 한 열흘 만에 드디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농심은요,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은 4.5%, 새우깡은 6.9%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도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또 짜짜로니, 또 맛있는 라면, 이름이 맛있는 라면인가 봐요. 이 맛있는 라면, 그리고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라면 가격은 사실 매우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라면 값이 내렸다 라는 것은 단순히 라면 값의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관되는 그 생필품들의 인하로, 연쇄적인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한국 내 라면과 스낵류의 그 가격 인하가 미국 내 한인마켓에서의 그 한국산 식품의 가격 인하와 어떻게 정말 빨리 또 얼마나 정직하게 이어질지 한번 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네,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하탄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청은 뉴욕시가 제기한 혼잡 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럼 얼마나 돈을 내야 할지 한 군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맨하탄 중심부의 그 센트럴 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그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출퇴근 시간에는 $23, 그 외의 시간에는 $17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뉴저지주에서는요, 현재 뉴저지주에서 그 뉴욕 맨하탄 쪽 뉴욕 도심지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 허드슨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널 때, 다리 건널 때 그 다리 이용 통행료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혼잡 통행료까지 낸다라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권에서는 강력하게 이 안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의 정치인들은 혼잡 통행료 제도가 뉴욕시 재정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 질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에게 또 역시 좋은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지 호소나마나 뭐 연방정부에서도 다 오케이 해서 빠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욕 계시는 분들, 또 뉴저지에서 뉴욕 도심으로 맨날 출퇴근하시는 분들 돈 좀 더 버셔야 되겠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한 번에 $23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출근, 퇴근 두 번을 하면은 $46를 받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에 $46씩 지금보다 더 엑스트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일만 출근해도 $900, 돈 1,000불 가까이 이게 엑스트라로 나가야 되니까, 뉴욕 사시는 분들 돈 더 많이 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뉴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도시로의 확산도 우리는 생각해 놓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LA에서도 또는 시카고나 시애틀 이런 데서도 혼잡한 시간에 혼잡 통행료를 받는 안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탕감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대법원에 의해서 폐기될지, 지금 그 여부가 이번 주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입니다. 대법원은 여름 휴정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사건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이 개인의 경우에는 $12만 5천 이하, 부부 합산의 경우에는 $25만 이하인 경우에 최대 $2만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약 2,600만 명이 이 대출을 탕감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는 약 1,60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채무 탕감, 학자금 채무 탕감을 이미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 소송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승인이 안 나고 일단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를 면제할 어떤 법적 권한이 없다라면서 채무 탕감으로 학자금 대출 업체의 그 수입이, 학자금 대출을 해준 그 업체의 수입이 줄어들면 주정부의 세 수입이 감소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지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번 주 안에 가타부타 판결을 내리면 다시 계속될지 아니면 폐기될지 지금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층인 그 젊은 층과 그리고 소수인종이 대표적으로 혜택을 입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과 그리고 상대 진영인 공화당이 양쪽에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걸려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대학에 진학한 일부 미국인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라면서 학자금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안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 어른들도 물론 많이 씁니다만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만 쓰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페이스북 무슨 사진 좀 올리고 내용 조금 올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걸 하는데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이 SNS에 10대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장치와 모니터링 방법을 새롭게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메타는 어제 그 자사의 인스턴트 메시징 앱인 메신저 등 그 SNS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SNS 플랫폼이 10대들을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잇따라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새롭게 강화되는 기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이스북 그 메신저에는요, 10대가 채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채팅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의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낯선 이용자의 메시지가 왔을 때, 자녀에게 낯선 사람의 그 메시지가 왔을 때 자녀가 그 메시지를 액셉트 하는지 허용하는지 그 여부를 부모가 볼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또 자녀가 누군가를 신고하면 부모도 함께 그 알림을 받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녀의 그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녀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네. 또한 그 페이스북 회사 차원에서는 미성년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한 지 한 20분이 지나면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알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공부해, 이런 식으로 20분 지나면 알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밤에 오랫동안 동영상을 계속 스크롤하면서 이제 볼 경우에 프로그램을 이제 닫을까? 이제 그만 닫아라 라고 제안을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이 기능들은 우선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향후 수개월 안에 다른 나라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메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가슴 뿌듯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부영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아마 그 미국 오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미국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못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꽤 유명한 그룹입니다. 부영 아파트. 요즘 많이 유명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도 하고, 레저 사업도 하고, 해외 개발 사업 등등도 하는 사실상 대기업입니다. 재계 서열 22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영그룹의 총수는요,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중근 회장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1983년에 부영그룹을 창립한 100% 자수성가 1세대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근 회장은 기부를 많이 하기로도 평소에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통큰, 그리고 아주 확실한,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독특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색다른 큰 통큰 기부를 해서 화제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전라남도 순천 고향마을 주민들과 또 본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수백 명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엄청나죠? 네. 이중근 회장은 지난달부터 고향인 운평리 6개 마을 주민 280여 명, 그들에게 한 명당 적게는 2,60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1억 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지원금 액수가 왜 다른가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이유는요, 그 마을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서 5단계로 액수를 달리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처럼 거기에서 태어난 동년배들이 계속 거기서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무조건 1억 원씩을 줬고요. 그 마을에 이사 온 지 뭐 오래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2,500만 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운평리 죽동마을이라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서면 동산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동산초등학교는 25회, 그리고 순천중학교는 15회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뭐 몇 회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같은 동창생이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같은 동창생이라면 이거 어쩌면 대박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산초등학교 25회 졸업생 친구들, 그리고 순천중학교 15회 졸업생 동창생 친구들, 이렇게 80여 명에게는요, 현금 1억 원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왜 조금 차별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고등학교 8회 졸업한 동창생 친구들에게는 5천만 원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근 회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1억 원씩을 받은 겁니다. 뭐 5천만 원에서 1억씩. 어떤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서로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뭐 아주 친한 친구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떤 친구는 같은 동창생이고 졸업했다고 하는데 뭐 옆반에 있었다고 하는데 얼굴도 낯익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장과 만일 길에서 만나도 서로 잘 알아보지도 못했을 그런 동창생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친했던 친구 또 아니었던 친구 가릴 것 없이 동창생들에게 모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씩을 준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또 동창생들에게 계좌 번호를 물어보고요. 이런 지급 의사가 있는데, 지급할 돈을 보낼 의사가 우리 이 회장님에게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이제 비서들이 다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누가 싫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다 마다요, 너무 감사하죠 하고 이제 계좌 번호를 다 보내줬죠. 그걸 비서들이 다 받아 적었다가 5천만 원 또는 1억 원씩 어느 날 아침에 쫙 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중근 회장은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 동기, 그리고 친인척, 더 나아가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지인들에게도 지난 몇 년 동안 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부한 현금은 약 대략만 봐도 1,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영그룹이라는 그 회사 차원에서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은 무려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 순서로
이런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부영그룹의 그 기부 모습을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영그룹입니다.